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8회 걸쳐서요. 우리 이제 형사법 사례형 담당이 된 오지현 선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수업이요. 원래 15회로 진행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뒤늦게 이제 와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때 아니게 어제 밤부터 열심히 예습을 했는데 하루에 17개씩 이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서 장난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수업할 때는 이제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 논점이더라도 또 이제 수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 논점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좀 일단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책을 통째로 암기하거나 이런 방법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걸 배우러 여러분이 왔죠. 판례를 잘 쓰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계속 요약 자료를 만들 때도 이제 이 학설을 넣을까 말까.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판례하고 학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학설도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웬만하면 판례하고 통설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판례를 또 어떻게 모아놨느냐. 당연히 책을 만들 때 모아놨어요. 저 뒤에 가시면 형법하고 형사소송, 다른 거 하면 몰라요.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형법하고 형소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판례 색인 바로 앞쪽에 쭉 해서 판례들이 정리돼 있을 겁니다. 한 180몇 개 되는데 실제는 한 200여 개가 넘어요. 왜냐면 하나의 넘버링에서 한 두세 개씩 딸려있는 것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를 제가 뭐 무작위로 만든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 등장했던 것들 있죠. 그리고 한 번 말고 또 이제 꼭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냥 막 실어놓은 게 아니라 음형하고 밑줄까지 쭉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면 대부분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요. 형법 뒤에 있는 거 그리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위주 판례 있죠. 요것만큼은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그래서 일단 관련 논점 나왔을 때 관련 이 판례만 쓰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을 할게요. 우리가 논점을 누락하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썼는데 떨어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A를 물어봤는데 B를 썼어. 그럴 때는 이제 논점 일탈이니까 점수를 받을 수 없지만 양을 채웠고 제대로 논점만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판례 하나씩만 쓰더라도 충분히 합격시켜줍니다. 알겠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뭐 변호사 시험에서 먼저 강의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다른 직렬을 많이 하느라 유명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 잘 아는 분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쪽집게처럼 좀 잘 찍어요. 늘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요. 제가 다양한 직렬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직렬에서 뭔가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근자에 그거 관련해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쪽도 조만간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제 집모에는 꼭 다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물론 이제 배임은 제가 올해 찍지는 않았어요. 배임은 당연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까지 찍을 수는 없지만 배임 수재라든가 기타 나머지 논점들은 대부분 찍었던 논점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들이 알아서 좋아요. 근데 왜 안 알려주냐 그랬더니 자기들만 합격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비겁한 그렇게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도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모 때까지 해가지고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뭘만 아셔도 된다고요? 판례만 제대로 아셔도 된다니까. 우리가 올해 문제가 좀 유난했어요. 딱 들어맞는 판례가 일문에서 나오질 않아서 우리 쪽은 이제 업무상 배임 수준을 끌고 갔고 저기 신림동파들은 업무상 횡령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됐었는데 제 입장이 좀 난처했던 게 그 당시는 저쪽에서 강의할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해설은 여기 있다 보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랬는데 계약이 저기서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갔는데 그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철 변호사도 뭐 출제위원급이고 원래 이제 출제도 들어가셨던 분인데 올해 뭐 아는 분 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업무상 배임을 했는데 출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을 갖고 업무상 배임 밉시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업무상 횡령 썼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대충 해서 어느 정도 논점 이렇게 했으면은 다행히 좀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도 업무상 배임을 썼더라면 좀 더 점수가 더 나갔을 겁니다. 그거는 맞고요. 자, 어쨌든 뭐 잡다한 얘기는 도중에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또 이제 1차 시험 문제가 있었죠. 올해 이제 지난주에 시험을 봤었는데 해설을 선택형은 이미 다 달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를 자꾸 냈는지 짜증나요. 우리가 모의고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
시험 뭔가 저도 막 하다가 저도 모르는 판례들이 한두 개씩 있다니까. 특히 형소 같은 거 어디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끄집어본 것 같은데 여지 없더라고. 제가 이제 같이 이쪽 직렬을 하고 다른 쪽 공무원 쪽 강의하시는 분한테 지문 3개가 판례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런 지저분한 문제를 갖고 오십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는 판례가 있고 2개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거고 그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전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저분한 문제 안 내요 사실은. 에? 우리가 특히 형사소송 같은 거 보면 모의고사에서 저도 모르는 판례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답답하죠. 해설할 때도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올해도 역시 몇 개가 있더라고.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잡담 문제 안 내요. 그냥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있죠. 되게 리딩이 되는 판례들 그런 것들만 나오게 되니까 모의고사에서 그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정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선택형도 알겠어요? 그리고 형법은 그런 건 안 내요. 형법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형소가 하여튼 좀 지랄 같은 문제라 그래야겠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형사소송은 사례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사례형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관련된 그 논점들이요 선택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짜시단 판례들 있잖아요. 순수 객관식용 그런 게 모의고사에는 등장하는데 실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대비로 하시다 보면 거의 커버가 됩니다. 형사소송은 알겠죠? 근데 형법은 그게 안 돼요. 형법은 판례가 원체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법은 이제 선택형을 좀 병행하면서 하실 수밖에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사례형 중심으로 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최신 판례 한 4, 5개년 그런 거는 따로 좀 보셔야 돼요. 선택형 대비하려면 그 정도로 가면 돼요. 있죠. 그래서 형법보다는 형소가 상당히 좀 편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점도 이제 그건 써야겠다 이제. 자 보면 우리가 원래 통상 사례형에서요 형법이 110점 그리고 형소법이 90점 나오는 게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 6회 변시에서요 120점 나왔고 이게 80점이 나왔어요. 80점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올해 지금 1차 모의고사에서도 사례형이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점수가 어디가 높아야 우리에겐 편할까요? 형소가 점수가 많아야 우리한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보면은 형법은 정말 답안이 100점 물량인데 그 이상급까지 나와요. 어떻게든 막 줄여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글씨 작게 쓰고 애를 쓰는데 형소는 쓸 게 없어. 하다가 내가 뭘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형법보다는 형소가 배점이 높은 게 더 좋아요. 다시 얘기해서 90점 나오는 게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변시에서 이렇게 내면서 예전에도 물론 이제 120점 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110점 대 90점이었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120, 80을 했고 1차에서 120, 80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까지도 한번 봐봐야겠어요. 8월에 봐가지고 이때도 120, 80으로 나오면 우리는 답안 쓰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형법에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게 완전히 이제 앞으로 120, 80점으로 내기로 통일을 한 건지는 저도 한번 정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나면 우리한테 좀 더 불리해요. 내가 우선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분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형법에선 그래서 진짜 그냥 판례 중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시간 안 되면 판례 쓰고 사안 해결, 판례 쓰고 사안 해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시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판례에다가 조문도 좀 써주셔야겠죠. 절차법이라서 조문도 좀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분량을 채우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문하고 판례 중심. 이런 쪽으로 간다. 그리고 말씀드린 여기는 되게 좀 압축적으로 쓰셔야 돼요. 형법은 답안을 압축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중에 문장을 쓰는데 마침표가 한 서너 줄마다 하나씩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그 이상. 네, 그거는 좀 자기가 고치십시오. 고치셔야 돼요. 이게 만연체 답안으로 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컴팩트하게 사실관계 위사례에서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가 어떻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대로 옮겨와. 갑이 A에게 뭘 해서 어떻게 한 사안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위에서 쓴 얘기잖아. 그래서 갑이 A에 대한 행위와 관련해. 그렇게 줄여 쓰셔도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갑의 A에 대한 그리하여 어떻게 돼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냥 짧게 끊어 쓰시라고요. 만연체 문장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답안 작성만 10여 년 이상 해봤는데 초창기 만연체였어요. 만연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답안이 괜히 쓸데없이 길어져요. 우리가 답안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작 써야 할 문제에서 해결을 못해요. 뒤에 가서 앞에서 논점 10점짜리인데 막 20점 분량을 써. 근데 뒤에 가서는 그냥 20점 분량인데 10점도 못 써. 분량상. 이게 무슨 바보짓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나오면은 답안부터요. 좀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답안지에다가 분량 체크 좀 하세요. 우리가 132줄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줄마다 10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줄마다 이게 1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에 책 다 밖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있어야 되잖아. 그때 이제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다? 답안지는 미리 줘요. 이때에서 체크하라고 연필로 살짝 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놓으세요. 10점짜리. 좀 더 하고 싶으면 5점을 더 잘라. 거기서 10점 만들고 표시만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배점 좀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최대한 여긴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이게 직접적으로 논점과 관련된 게 아니면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빼시고 그냥 판례에서도 핵심 문구 있잖아요. 핵심 문구 관련해서 그거 넣고 사안에서도 위에 있는 얘기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냥 갑의 경우 그냥 바로 써버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여기에 좀 맞춰서 좀 가게 하세요. 그래서 멍하니 있고 물론 이제 뭐 기도하고 다른 거 해도 좋은데 그때 이런 거 표시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요? 직전에 제가 제일 독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와 처음에 뭐 하나 싶었어요. 뭐 하나 싶었는데 자를 대고 이렇게 연필로 살짝 하더라고. 한 3개를. 그래서 쟤 뭐 하나 했더니 요거 잡았더라고. 이 라인을 잡았어요. 이 라인을. 근데 이게 되게 있어 보여. 우리가 조서도 꾸민다고 하지만 답안지는 더 꾸며야 돼요. 최대한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고요. 있어 보이게. 막 그냥 목차도 없이 그냥 1페이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점 하나 있는 그런 답안하고 목차가 타타타탁 하면서 요것도 예쁘게 이렇게 맞은 답안하고 누구를 점수를 더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분 계속 시험 보게 할 건데 제가 채점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원래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제가 이제 시험이 마지막까지 안 되는 이유가 글씨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저에게 초등학교 갈 때 글씨 쓰는 법만 가르쳐줬더라도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안타깝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 대 맞았는데 어쨌든 글씨를 참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글씨 못 쓰는 분에게 제가 최대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짜증날 때가 있어. 너 같으면 보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목차를 좀 나눠 쓰세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차 좀 세분해서 쓰시고 그리고 또박또박 그냥 쓰세요. 막 빨리 쓰려고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빨리 쓰다 보면 글씨가 안 알았죠. 다시 지워. 그리고 다시 쓰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그냥 한 방에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분량으로 승부 못해요. 글씨 잘 쓰고 빨리 쓰는 사람들하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쓰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목차 세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답안상 이거 3개까지를 원하지 그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쓸말이 많고 목차 하나씩만 쓰더라도 팍팍팍팍 한 줄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3개까지. 그리고 요런 연습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말씀드리면 저는 한 10년 쓰니까 이런 거 안 해도 그대로 가. 그대로 이제 가긴 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내어쓰기 이런 거, 그러니까 들여쓰기 이런 것들 받쳐가지고 좀 쓰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 왔었을 때 답안지에다 표시하세요. 연필하는 거 우리가 어차피 복사로 채점하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게 진하게 쓰거나 이러지 않는 한 복사했을 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연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10점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여튼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 체크,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쓰지 않고 만연체 대신에 뭐로 가라? 만연체 반대말이 뭐죠? 생각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연체로 하여튼 하지 말아라. 생각나는데 만연체 반대말 간결체, 그렇죠? 간결체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목차 세분하는 겁니다. 목차의 세분화. 알겠죠? 이렇게 좀 해서 연습 좀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 해서 수험생이 찾아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 3사람 이제 도와줬던 적이 있었는데 답안지를 이제 쓰게 했어요. 쓰게 해서 제가 이제 일일이
예, 하나씩 하면서 이건 좀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가서 1등 하더라고요. 답안을 쓰는데 물론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답안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교정을 해줬더니 금방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좀 이제 스터디 이런 거 했었을 때 답안을 서로 쓴 다음에 한번 바꿔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 학원에서 최고 답안 같은 걸 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진도별 모의사 했었을 때 그런 최고 답안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꼭 가지고서 물론 이런 분도 있어. 뭐 쟤나 나나 같이 썼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 답안은요 되게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잘 쓴 답안들이에요. 보면 내용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제 채점 알바다고 그랬었었는데 보다가 정말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거든. 그거를 썼다가 제 책에도 현재 들어와 있기도 해요. 그 친구한테 저작권 침해라서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차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보다 물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제 다른 분야는 저 친구가 저보다 잘 썼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도찐개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별로 안 돼. 그래서 좀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여러분이 좀 어쨌든 초빙을 하든 뭐 9호 3등에서 한 명을 끌어당겨서 같이 이렇게 좀 하세요. 답안 써보는 게 사례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한 번 써본 논점은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한 번도 안 써봤던 거는 그냥 눈으로만 봤던 거, 나 책에서 봤는데, 그치, 보기만 했지. 그래서 안 쓰여져요. 근데 개발세발이더라도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논점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답안에 썼던 것들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주구장창 쓰면 다 써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답안은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최고예요.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안 잡아도 나중엔 자동으로 잡힌다니까. 여러 번 쓰다 보면 감이 있어. 감이 이렇게 탁 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대한 많이 써본다. 최대한 많이 써보기입니다. 많이 써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뭐 도중에 어떤 건 되게 중요하다. 미기출이니까 꼭 외워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기출이라 당분간 안 나와요. 이런 것들 나눴을 때 당분간 안 나와요. 그거를 주구장창 외우진 마세요.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제가 미기출입니다. 잘하십시오 하면 그거를 꼭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논점도 꼭 똑같이 나와요. 정해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오면 제가 틀을 제대로 잡아놓고 같은 논점 나왔을 때 내용을 똑같이 대부분 써놨어요. 사안포서만 달렸을 것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학설이랑 판례랑 똑같으니까 그런 걸 써보시라고. 계속 써보시고 판례는 어떻게 활용한다? 하루에 여러분이 한 뭐 10개가 됐건 몇 개가 됐건 외워보세요. 달달달 외우고 한번 연습장에 써보세요. 알겠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은 젊잖아요. 제가 저쪽 법무사 강의도 하는데 거기는 제 삼촌뻘도 계세요. 물론 조카뻘도 있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쓰라니까 써요.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해. 머리 여러분들보다 잘 안 굴러가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정말 노력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꼭 몇 개씩, 한 10개씩 판례 외우시라고. 외워가지고 꼭 써보세요. 그것도. 됐어요? 그리고 판례 쓸 때 문장이 약간 판례랑 자기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사 같은 거는 자기에게 맞게 바꾸세요. 핵심 문구가 중요하지 조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문구만큼은 들어가되 조사는 자기의 마음에 맞게 조금씩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랑 논점 꼭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죠. 시간이 없어요. 자, 책 좀 펴보십니다. 2페이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 같은 때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자, 보면 이제 부작위범 나온 건데 부작위범은 2015년에도 있었지만 2015년 3차에 왜 나왔을까요? 이 무렵에 15년 16년 해가지고 부작위범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이준석인가요? 그 양반 덕에 전원합체 판결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무렵이라서 15년, 16년에 부작위범이 막 깔렸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 15년 3차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결국 뭐 올해 시험도 부작위범 그게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쪽도 연결이 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치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고속도로가 나왔네? 뭐 생각해야 돼요? 얘가 고의로 사람을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런데 문장에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육교 및 물론 하나 더 있어요.
보행자 신호등 적색 신호 이런 게 있는데 네 번째 건 잘 안 나오고 주로 세 개가 나오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및 이게 나오면 뭐 쓰라는 문제일까요? 신뢰 원칙 쓰라는 게 신뢰 원칙 원래 신뢰 원칙 신뢰 원칙을 써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문제 이제 2번만 쓰는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1번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딱 문장을 읽는데 괜히 고속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아하 신뢰 원칙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들 보행자에 대해서는 신뢰 원칙을 우리 판례가 철저히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방 언급했던 주로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간에도 신뢰 원칙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신뢰 원칙 적용돼서 업무상 과실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뒤에 뭐 도주 차량 운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특가법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죄는 뭐가 인정돼야 돼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걸 전제로 시작이 되거든. 근데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업무상 과실이 깨져버리면 도주 차량 운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분명히 고속도로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하나 더 덧붙여져요? 제동거리 밖에서 이미 발견을 합니다. 100m 전방에서 발견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 원칙이 제한돼요. 그건 나중에 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신뢰 원칙에서 딱 써야 될 한 5줄, 4줄 정도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되는 거,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는데도 사람을 쳤어. 이러면 이제 논점이 뭘로 가? 당연히 도주차량 운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본 문제는 그거하고는 우선 상관없습니다. 뒤에 가서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A를 쳤습니다. A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갓길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차에서 내려 A를 살펴본 갑은 A가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 갑의 지책은 다음에 논하고 자 2번 갑니다. 한참 후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 을이 A를 발견 얼굴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던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이전에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을은 A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자 일단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항상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뭐죠? 미필적 고의예요. 우리가 고의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 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를 꼭 한번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안은 이제 문제 보시면 A가 결국 죽었다네요. 을의 죄책을 묻고 있어요. 을은 근데 누구예요? 일반인이에요?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 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살인의 고의까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야? 지가 쳐 죽였어요. 그냥 내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죠. 부작위한 살인이에요. 부작위한 살인인데 결국은 중요 논점이 뭐다? 부작위 살인이 나오게 되면 항상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오는데 보증인 지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을 지금 써준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쓰러진 사람 발견해서 그냥 갔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를 써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밑에 이제 박스 제가 하나 음영 넣은 거 들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에서 부작위범이 출제되면 뭐가 나와요? 부진정이 나와요. 진정은 나오면 쓸 게 없어. 나오면 부작위한 공동정범 때는 한번 나옵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부진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그래서 먼저 구성요건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객관적 구성요건 여러분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두 문자는 구부계 보행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부계 보행인데 그 중에서도 보증인 지위. 네 번째가 구부계 보보 이게 보증인 지위거든요. 그거를 찾는 게 주논점입니다. 주논점. 그리고 우리 법전의 모의고사 중에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90%는 뭐가 나오게 된다? 보증인 지위예요. 올해도 결국 보증인 지위 쓰는 거였어요. 보증인 지위 관련해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근데 부작위범은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딱 5가지 요건 이제 옆에 볼게요. 3페이지 잠깐 보시면 1번 로마자 2번에서 1번에 바로 나오죠. 성립요건 있잖아요. 5가지입니다. 1번부터 써있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게 진정 부작위범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은 공통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 요건으로 보행입니다. 보증인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5가지. 두 문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에서 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서 부예요. 부. 그 다음 개별적 행위 가능성에서 개겠죠. 개해서 구부개. 그리고 보증인 지위의 보. 그 다음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의 행입니다. 그래서 구부개 보행. 이 다섯 가지는 꼭 쓰십시오. 쓰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도 바로 밑에 사안포섭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목차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딱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해놓고 뒤에 가서 미필적 고의도 한번 써주면 좋습니다. 다섯 가지 했다가 또한 고의범위 성립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정도 하나 써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안에서 경찰관 을은 A를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 그대로 가버린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고 원래는 이게 논점이 배점이 컸다면 미필적 고의를 좀 자세히 썼을 거예요. 근데 15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쓸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서 주 논점은 뭐예요? 보증인 지위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포석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동그라미 1번 관련 행위가 나와요. A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죠? 살인의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그리고 요구되는 행위가 결국 뭐죠? 구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A를 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존재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적 행위 가능성 A를 구조할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현재 뭐 불이 타고 있거나 막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살인죄와 같은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행위정의 동가치성 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되세요?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우리가 논해야 돼요. 사기죄에서는 이 부작위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게 행위정의 동가치성이거든요. 사기죄에서는 논하지만 살인죄 같은 데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부작위 보면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살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기 두 군데에서 거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써야 돼.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쓰냐면 갑이 A에게 뭐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고지하지 않았는 바 이는 적극적 자기와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 기망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죄 가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런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십니다. 결국 뭐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증인 지위만 안 써놨잖아.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거야. 자, 다 충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을에게 A를 구조할 보증인 지위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다음 목차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보증인 지위.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가 나오게 되면 양가로 1번에 있는 판례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언더라인 따라가면 돼요. 대법원은 법적인 의무여야 함으로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 교육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자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주십시오. 굳이 우리가 뭐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런 건 이제 선택형용이고 사례형에서는 법적인 의무여야 된다. 그래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 성실의 원칙 정도까지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안 깔끔하잖아. 얘가 경찰관이라고요. 그 뭐야? 우리가 굳이 법을 찾으면 무슨 법이에요? 두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조를 잘 알아야 되죠? 형사소송법 때문에 불신검문 때문에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 싫어하죠? 직무를 위한 정지. 얘가 그냥 갈 때 유형력 행사 가능하냐 어쩌냐? 이런 거 하는 거. 3조예요. 경직법 3조만 우리 쪽하고 관계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경직법 딱 쓰시고 법령에 의해서 얘는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답안에 쓰기엔 내용이 좀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요약자료 보시면서 꼭 써야 될 게 성립요건 그다음에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 관련된 판례 있죠? 그거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 보험은 이렇게 한다는 거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로마자 3번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 요거를 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주 논점은 아니에요. 쓰면 가점 요소들일 거예요. 가점 요소들인데 당연히 유기치사도 한번 언급을 해야 돼요. 올해 시험 문제도 이제 그 논의가 같이 되는 건데 일단 살인죄가 성립할 때는 유기나 유기치사 이런 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써야 될 말이 뭐다? 첫 번째 줄에 써 있죠. 유기죄는 살인죄에 대해서 무슨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보충 관계입니다. 보충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지 않아요.
됐어요? 이 한 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보충관계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여러분이요 시험 문제 볼 때 참 많이 제일 많이 누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죄.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주거침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매몰돼 가지고 안 써. 근데 주거침입이 최소 3점은 주어져요. 많으면 5점. 특히 2인 이상 들어가면 폭처법 공동 주거침입 써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이제 놓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주거침입 할 때도 제가 무지 강조를 할 건데 주거침입은 오늘 무조건 내가 쓰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주거침입을 제일 많이 누락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누락시키는 게 공범과 신분 문제예요. 공범과 신분.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도 진정신분범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허위진단서 작성죄도, 배임죄 횡령죄도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요. 업무상 횡령이 같건 업무상 배임이 같건 이건 뭐예요? 이중적 신분범이에요. 친구놈이 만나게 해줬잖아요. 방조를 써야 되는데 그때 뭐 써야 돼요? 이중적 신분 33조 논의를 썼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많이 못 썼을 거라고. 그래서 횡령배임도 신분범이에요. 그래서 가담하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33조를 써야 되는데 90%가 쓰질 못합니다. 저도 실전에서 누락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주거침입하고 공범과 신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직무유기 요것도 경찰관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유기가 은근히 잘 나오는데 물론 직무유기는요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뒤에서 제가 쭉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일정한 자기범과의 관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그다음에 범인은익 도피와 직무유기. 아직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있죠? 위계 공직방 직무유기. 이런 것들 해서 총 한 4개 있어요. 4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총령을 위해서 이게 세트 메뉴 3개가 있거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직무유기 이것도 은근히 경찰관 공무원 나오면 한 번씩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도 뭐예요? 정당한 공무원 맞죠? 경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 거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이게 좀 의아스러워요. 직무유기가 제 생각은 왠지 진정부작위 같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부진정부작위라 그래서 선택형용으로도 외워두십시오. 부진정부작위범입니다. 됐죠? 그리고 플러스 계속범이라는 것까지 하나 외워두십시오. 계속범이고 부진정부작위범입니다. 됐습니다. 이 판례 딱 판례건 뭐 그냥 조문이건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판례인지 학설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일단 판례라고 우겼어. 알겠어요? 그러면 얻어 걸려. 아니면 많은 거지. 근데 대신에 창작은 하지 마세요. 창작은 하지 마세요. 창작하게 되면 괘씸죄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자기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판례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럼 일단 교수님이 채점자가 순간 당황해요.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판례가 있었나? 열심히 찾아봐. 막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 막 안 떠. 몇 분 날렸어요? 최소 10여 분 날렸어. 넌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학설인지 판례인지 헷갈릴 땐 판례라고 쓰는 건 좋은데 전혀 없는 거 만들지 말라고요.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일단 그래도 일단 뭔가 여러분이 외운 것은 학설에 외웠겠어요? 판례에 외웠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례 외웠지. 그래서 판례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일단 괄호 열고 판 이렇게라도 쓰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라고 쓸 때도 하나 방법인데요. 좀 한자로 써주세요. 이럴 때는. 그래야 눈에 확 띄어요. 확 띄어. 그래서 채점할 때 점점 여러분 응시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액션인데 판례 딱 쓰면은 해서 핵심 문구라도 뭐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학설 만약에 쓰게 되면 학설 한 3개 쓰면 제발 동그라미 1, 2, 3이라고 좀 표시를 하세요. 1, 2, 3 표시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1, 2, 3 표시만 하면 내용 안 읽고 가요. 3개 썼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냥 표시하라고 가면 일일이 다 읽어가다 학술 틀렸는데 감점을 먹는 수가 있으니까 제발 이렇게 좀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채점할 때 내용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판례 딱 보고 하고 학술 훌륭한데 검토 보고 잘 썼어 하고 넘어간다고. 이게 하나의 트릭이에요. 트릭. 저분을 제가 뭐 볼 일 없잖아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 양반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답안은 복사된 대로 이름도 가린 채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트릭을 쓰십시오. 이 정도 갖고는 위계 공직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직무유기 놓치지 마시고 3포섭 경찰관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의무. 요거 하나는 외워두십시오.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 경찰작용이 이거잖아요. 우리 행정법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경찰하면 괜히 형사작용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소방이나 이런 것도 다 경찰작용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정확히 따지면 재산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 두 개만 써놨는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해당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죄수를 지금 논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범하고 직무유기가 나오게 되면 직무유기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주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안은 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부작이에요, 지금. 둘 다 부작이라고. 죄수 판단 조심하시라고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상상적 경합이에요.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왜? 부작위한 살인하고 얘가 저지른 게 직무유기잖아요. 둘 다 부작위로 한 거잖아. 그래서 상경입니다. 괜히 여기다가 뭐 자기범인 살인죄만 성립하다 큰일 납니다. 부작위예요. 여기서는 부작위로 간 거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행위가 하나고요. 구성요건 행위가 구성요건적 어떤 결과가 여러 개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상상적 경합이죠. 쉽게 해서 폭탄 하나 던져서 5 죽였어. 그럼 5개 살인죄 상경이잖아요. 이거 뭐 초딩도 알죠. 미안해요. 우리가 이제 형법 처음 시작하는 분도 알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짜증날 때가 있어. 하나의 행위인데 실경을 처리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사기죄, 위조 통화 행사죄와 사기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 이런 것들 그때 실경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와 뭐 사기 주로 나온 게 뭐예요? 은행 가서 타인명의 예금 청구서 작성해가지고 돈 찾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위조,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동행사 되잖아. 일단 위조 사문서 행사, 동행사. 근데 이 행사가 바로 뭐예요? 사기잖아, 기망이잖아요. 행위가 겹치잖아. 근데 실경으로 가요. 이건 뭐도 똑같아요. 위조 통화 행사죄와 사기죄도 실경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뭐 가맹점 가서 마음대로 쓰는 거 남의 카드 사기죄 또는 현금 서비스 현금 자동지급해서 절도죄 이것도 뭐로 가요? 실경으로 간다니까.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줄여서 신카부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수험생이 알려준 거야. 선생님 신카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죠? 예. 자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표정들인데 예. 그게 선택형 할 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무지하게 힘들었던 거 벌써 한 10몇 년 됐었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날밤을 새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강의를 시작하면서 완성을 시켰지만 그래서 제가 죄수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나올 때마다 혹시 저의 법칙에 예외가 생겼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5년째 없어. 없는데 자 지금 앞에 위조 사문서 행사나 위조 통화 행사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개인적 법익이에요, 사회적 법익이에요? 다 사회적 법익이에요. 공공의 신용과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 뒤에 절도, 사기 이런 건 다 뭐예요? 개인적 법익이에요. 판례를 잘 보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요? 이럴 때 보호 법익과 행위 태양이 상이하여 이런 말을 써요. 이때 보호 법익이 다르다는 게 바로 개인적 법익 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대 개인적 법익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아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사령에선 금방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이때 쓸 말이 뭐다? 보호 법익과 행위 태양이 상이하여 또는 달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예요? 폭탄 하나로 5개 살인죄를 범했다니까 이건 다 뭐예요? 다 개인적 법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에요. 근데 보호 법익이 다를 때는 실경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사례 2번 보시니까 올해 문제군요. 여러분들 물론 시험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답답하더라도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소는 잃었지만 다시 이제 하자는 겁니다. 자 부작위범. 근데 올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기죄까지 관련해서 제가 3년째 계속해서 이거 나온다. 그래서 언젠간 나온다 했더니 올해 나왔더라고. 자 읽어봅니다. 을에게 전화
도움에 감사하다 말하고 인근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밤새 술을 마시며 놉니다. 취기가 오른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갑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정은 갑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 술값 100만 원을 꺼내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단지에서 볼 것이고 2번 문제입니다. 만약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 버렸는데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다면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나누어 정의 죄책을 검토하시오. 자, 이거 보면서 당연히 부작위범이에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부작위 살인으로 갑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고 죽음을 예견만 했어요. 이럴 때는 물론 여기서 과실치사로 갔을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유기치사를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사례가 그 술집 사례는 주점 사례잖아요. 주점 사례. 최초로 계약상 그것도 주된 급부가 아니라 부수적 주임으로서 인정했던 그 유기죄 사례예요. 유기죄 사례. 그래서 그 판례만 제대로 썼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증인 지위 쓰는 거예요. 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 관련해 가지고 그 판례를 꼭 썼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작위범 나오면 일단 첫째 고의부터 판단하라고. 살인인지 아니면 그냥 유기치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보증인 지위. 그게 다예요. 이 문제도 그 내용입니다. 일단 쟁점 정의 볼게요. 여기서는. 술집 주인 정이 영하 10도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끄고 만취한 갑을 주점에 방치한 채 퇴근 사망에 이르겠는데 정이 퇴근을 할 때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면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부작위 살인이 문제되고 단지 갑의 죽음을 예견만 한 경우라면 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부작위한 유기치사가 문제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검토하되 특히 보증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됐죠? 그래서 고의는 앞에서 이미 논의를 해버렸어요. 간단히.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끊어서 가겠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제일 의문이 되는 게 이 쟁점 정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죠. 그죠?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한 15점이나 10점 이런 데서는 그냥 안 쓰고 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쟁점 정리가 물론 이제 법전인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있긴 있어요. 배점인데 조금은 잡혀 있는데 이 조금 잡으려고 이 많은 걸 쓰라고요? 그거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점 미만일 땐 쓰지 마십시오. 그냥 20점 미만일 땐 쓰지 말고 한 25점, 30점 이 정도부터 간단히나마 쟁점 정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되세요? 그래서 쟁점 정리 시간 없으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해봐 이거 2점이라니까. 2점이나 3점. 하지만 논점은 훨씬 커요. 한 논점 판례 쓰고 그냥 결론만 쓰는 거. 이게 한 논점 쓸 분량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배점에서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한 20점 미만에서는 쓰지 마시길 바라겠고 25점부터 20점 이하라고 해야겠구나. 20점 이하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 이상부터 25점 요 정도부터 한번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저 시간이 없다. 그냥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대신에 자기가 답안 작성하기 전에 쟁점 정리 따로는 해야 됩니다. 답안에 쓰진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쟁점은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바로 그냥 답안 작성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막바로 답안 작성. 이러면 한 10여 분, 15분, 길게 한 20분 정도가 커버가 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빨리 써서 좋긴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1번 하다가 막 위에다 표시해. 그래서 뭐 1번 앞에 보론 막 이런 말들 들어가고 답안이 개판이 됩니다. 누더기가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쟁점을 스스로 한번 정리 좀 하고 쟁점 정리하고 간단한 목차라도 조금이라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목차라도 요 정도까지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십시오. 해놓고 들어가시라고. 이게 나중에 가서 더 나아요. 우리가 늘 그 예를 많이 들죠. 뭐 100m 달리건 200m 달리건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미친놈 왔다 갔다 하듯이 가지고 결국은 더 많이 뛰어요. 그런데 쫙 이 선을 그어놓으면 그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세요? 그래서 최소한 15분 마음 졸이니까 20분은 제가 부담돼서 말씀 못 드릴게요. 15분 정도까지는 쟁점 정리 잡는다.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옆에다 이렇게 한 번씩 논점 해가지고 잡으시라고 알겠어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빨라요. 제가 해봤어. 막바로 써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하는데 이게 더 빨라요 결국은. 처음에 기분은 좋아. 15분 절약. 뒤에 가면 결국 똑같아. 그리고 막 답안이 누더기가 된다니까요. 갑자기 뒤에서 이 논점이네. 그래서 막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안 좋아 그런 게. 그래서 일단은 잡고 가는 게 더 낫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쟁점 정리했고 여기서도 이제 목차가 두 번째가 부작위한 살인 또는 유기치사의 성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번 써놨죠. 부진정 부작용 성립 요건 똑같이 썼어요. 구부부의 보행. 필요하다. 그래서 2번에서 이제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 이건 살인으로 가는 거죠. 부작위한 살인.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 나왔는데, 자 여러분 미필적 고의가 나오려면요. 미필적 고의가 나오면 아까 이제 안 썼었는데 여기 일단 써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앞에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안 쓰셔도 좋은데요. 꼭 써야 될 건 뭐냐?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게 핵심 문구입니다. 이거는 들어가야 돼. 우리 판례가 용인설이잖아요. 용인설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나오면 요 정도 써주시면 끝나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사안포섭 들어갔죠. 정의 영하 10도 추운 날씨에도 난방 끄고 만취한 갑을 주점에 방치한 채 퇴근하면서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이나마 갑의 사망을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살인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제 포섭이 들어갔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갑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정은 갑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야? 요구된 행위의 부작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당시 정에게 갑을 구조할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살인죄와 같은 순수한 결과범 행위정의 동가치성 문제 안 돼. 그럼 또 이제 뭐 따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보증인치위. 뒤에 가보세요. 목차 잡혀 있잖아. 보증인치위의 존부 하면서 아까 제가 쓰라고 한 거 있죠. 여기서는 괜히 도덕상 종교상까지 밑줄 그어줬는데 그건 빼버리시고 그래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되므로 두 번째 줄부터 가면 됩니다. 법령 법률행위 아까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사안 경우 쓰셔야 돼. 올해 나온 문제에서 이제 이 판례를 안 썼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고 썼으면 받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원문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언더라인 봅니다.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굵은 글씨 써있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서 계약에서 그걸 끄집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보호 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보호 의무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 쓰고 결국 소개언론 주점 주인 정이 갑을 방치 퇴근하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면 계약상 갑에 구조해야 할 갑을이죠. 오타네. 갑을 구조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정이 구조물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살인한 경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살인이 된다. 그리고 유기는 앞에서 다 검토했기 때문에 간단히 포섭만 하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예견만 한 경우 부작위한 유기치사 구성괴당성 내용 포섭 들어가죠. 정의 갑을 방치 퇴근할 때 갑의 죽음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예견만 한 경우라면 유기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망 결과에 대해서 과실만 있으면 정확히 하면 뭐죠? 예견 가능성이죠.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유기치사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망 결과에 대해서 과실만 있어 유기치사 선고가 문제된다 해서 사안포섭 들어간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앞에 살펴봤잖아. 그래서 갑의 신체 생명에 대해 주의와 배려를 해야 할 계약상 부조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조를 요하는 갑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인정 유행이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까지 예견 가능성까지 썼습니다. 여기는 유기치사니까 이렇게 포섭이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근데 뭐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이 우연방위가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우연방위가 미기출입니다. 우연방위가 미기출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니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우연방위 반대가 뭐죠? 무슨 방위가 있죠? 오상방위가 있잖아요. 오상방위. 근데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기가 시험 보기 직전에 우연히 우연방위를 봤어. 근데 위전착이 나오면요 답안에 딱 우연방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위전착 봤는데 딱 떴어. 우연방위가 떴는데 뭐로 보여요? 그게 위전착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생이 망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불법의 본질 또는 이걸 위법성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로 구성된다고 봐요. 이 결과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 결과가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치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결과 반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요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객관주의 범죄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결과 반가치가. 행위 반가치는 정확하게 하면 이게 행위 의사 반가치라고 써주면 참 좋았을 건데 교과서들이 그냥 행위 반가치라고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놈이 뭐예요? 적법 판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나아간 데에 대한 비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야? 행위 의사 반가치. 이게 주관주의 범죄론에서 불법을 바라볼 때 이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불법을 결의했다고? 이건 나쁜 놈을 봤나? 이 불법.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주관주의적 요소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객관주의적 요소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다수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둘 다 불법에 대등한 요소로 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이 결과반가치를 깨트리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객관주의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객관적으로 불법한 걸 되돌려줘야죠. 그걸 뭐라 부르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정당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리고 이 행위반 가치를 깨트리는 거.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예요. 이게 이제 세분해 보면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 정당방위라면 방위하려는 의사죠. 긴급 피난이라면 피난하려는 의사일 거. 뭐 뜩뜩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설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식과 의사,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방위 의사, 우연방위일 때, 정당방위일 때, 그리고 긴급 피난일 때는 피난 의사, 자구행일 때는 자구행위 의사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정당방위 상황만 얘기할게요. 물론 이제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까지 필요하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어. 그럼 정당방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안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옆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세요. 객 쓰고 주 딱 쓰시라고. 한 자씩만 써. 객, 주 써놓고 어디가 없는 건가를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자, OX가 뭐예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는데 방위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이게 뭐야? 강도 맞아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막 을이 갑을 찌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갑은 그걸 인식을 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떨어진 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떨어져 봐서. 시험에 발표가 난 날인데 열받아서 술을 몽땅 마셔서 또 그런 날 안 취해요. 근데 막 집에 가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와.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열받지? 그래서 상해 의사로 쳐버렸어. 짱돌로 찍었어. 그러면 특수상해인데 어쨌든 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떻게 돼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 결과 이놈이 막 칼을 들고 찌르려는 순간이었다고. 이게 바로 우연방위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 있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 존재한다고. 근데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방위 의사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연히 정당 방위가 된 거야. 이게 우연방위예요. 우연방위. 이게 우연방위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자,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어. 근데 지는 뭐예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다고 인식하고 방인사로 나아간 거야. 강도 아니야. 밤에 길 물어보러 온 사람인데 강도인 줄 알고 상해 고는 쳐버린 거죠. 이런 경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한자로 써볼게요. 오상방이에요. 잘못 상상한 거. 이게 그릇 호자예요. 잘못 상상한 정당방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정당방이지. 됐어요? 이게 오상방입니다. 이게 바로 위전착 얘기예요. 위전착. 이게 위전착.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객주 딱 쓰고 어떤 게 없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실제 예전에 사실 제가 2차 시험장 갔었을 때 이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 나왔더니 그에 우연방이 나왔거든.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야, 위전착이. 그 짧은 얘기를 했는데 한 몇십 명 이상이 갑자기 침묵에 쫙. 좀 있다가 사람들이 야, 그거 우연방이 아니야? 우연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에이씨 하고 간 거지. 자기 혼자 떨어진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린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연습 잘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이거 장난 많이 쳐요. 우연방이 내놓고 1번 지문부터 뭘 내나요? 위전착 관련된 얘기를 막 써놔. 그럼 우리가 위전착인가? 한 1, 2, 3번까지 위전착을 써놔요. 속기 딱 좋다고. 그리고 속지 마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연방위를 말씀드릴게요. 위전착은 뭐 뒤에서 나올 것이고 예전 학설 중에서요 3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이 결과방가치로만 구성됐다고 보는 견해. 이게 결과방가치 이론론이에요. 이제 범죄 체계론상으로는 고전적 범죄 체계하고 신고전적 범죄 체계인데 여러분 범죄 체계론 공부 안 하셨죠?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뭘 어디서 공부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도 학부 나와보고 다 해봤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이 범죄 체계론만 제대로 공부를 하더라도 형법상 3대 착오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죄 체계론 건너뛰잖아. 건너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들은 우리가 당연히 알 거라는 막연한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줬는데 근데 범죄 체계론 아는데 제가 5년 걸렸어 공부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했다가 나중에 이걸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노장에 안 좋은 점인데 직접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번 파고 들어봤어. 그랬더니 오 이게 착오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되면 해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결과방가치 이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있었겠어요? 행위방가치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부르죠. 일원적 인적 불법론. 그 세 번째가 이원적 인적 불법론. 현재 다수설이에요. 불법은 결과방가치뿐 아니라 행위방가치 모두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볼게요. 여기는 결과방가치뿐 아니라 행위방가치가 불법이고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행위방가치만으로 이루어졌고 결과방가치만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지금 우연방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방위. 우연방위의 경우에 옆에 살펴본 것처럼 뭐는 있고 뭐는 없어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있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없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면 뭐가 깨진다고요? 얘가 깨진다고. 됐습니다.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연방위에서 결과방가치 이론론에 따르면 뭐가 깨진다고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방가치가 깨져요. 불법이 결과방가치밖에 없다고. 근데 결과방가치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죄가 되죠. 또는 위법성 조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학설이 무죄설 또는 위법성 조각설이에요. 무죄설 또는 위법성 조각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를 보니까 원래 불법이 행위방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우연방위에서는 얘한테 영향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잖아요. 우연방위가 객관적 정당한 상황만 있다니까. 행위방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법이 그대로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가죠. 불법에 하등 영향을 못 미쳤잖아. 그래서 기수범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견해. 자,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에요. 현재 우리가 불법은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 근데 우연방위 사례는 얘는 깨지고 얘가 딱 남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이거죠. 결과불법이 애초에 실현될 수가 없는데 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 형법 27조랑 비슷하죠. 뭐요?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지는 가능하다고 나아간 거예요. 불능미수랑 구조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결과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데 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인데 그냥 이렇게 쓰더라 학설들이. 불능미수범설입니다. 또는 불능미수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학설 3개입니다. 끝. 네. 우리 판례는 어떤 견해인지 잘 몰라요. 그냥 12.6 사태 있었죠? 12.6. 그때 이제 김재규 한때 그분이 작년 때는 10사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김재규 이 양반이 이제 최후 변론 주장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긴급 피난 같은 것도 주장을 했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서 내가 부득이한 일이다. 이렇게 때 우리 판례가 피난 의사는 없다. 피난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긴급 피난 부정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기수범설인지 어떤 설인지는 몰라요. 최소한 무죄설은 아닌 건 알겠어요. 처벌을 했으니까. 그래서 판례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학설 잊지 마세요. 이걸 그냥 무식하게 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그냥 동그라미 1, 2, 3에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쓰시면 돼요? 결과방가치 1원론에 따르면 무죄설 또는 위법성 조각설, 그리고 행위방가치 1원론에 따르면 기수범설, 그리고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 불능미수범설. 검토도 뭐로 가야 돼요? 현재 다수설이 여기잖아. 불법은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합니다. 됐어요? 판례는 명쾌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학설 잘 쓰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던 거예요. 네, 꼭 외워두십시오. 우연방이 잘 등장해요. 사실에선 여러 차례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도 모의고사 나왔잖아.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제가 찍는 것 중에 문제 찍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우리 법전형 모의고사예요. 법전형 모의고사 봐가지고 1, 2년 내에 나왔어. 그것도 한 2번 나왔어. 그럼 반드시 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필두로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잘 외워두십시오. 시간 없을 때 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써도 돼요. 검토 잘 써도 되지만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학설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이해만 하시면 여기는 암기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난 잊어먹는데 책들은 그냥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학설 대립 한번 가서 일단 문제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갑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을은 갑을 살해하기로 결심, 병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요청, 병은 을에게 독약을 구해줍니다. 자, 일단 이것만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실제 살인이 이루어졌다면 병은 뭐한 놈이에요? 살인 방조한 놈이죠. 살인을 방조한 놈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방조나 교사범, 다시 해서 협의의 공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에 착수해야 됩니다. 실행에 착수해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를 때 최소한 구성력과 다양성과 위법성까지는 갖춰야 돼요. 일단 방조는 될 것 같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며칠 뒤 을은 커피에 독약을 타 갑에게 주었고 이를 마신 갑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이를 본 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중지미수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더라도 중지미수잖아요. 자의로 중지했으니까. 참고로 중지미수 나오게 되면요, 문제가 그냥 어떤 견해가 하더라도 자의성이 긍정되는 쪽을 주로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다음 논의를 쓸 게 없어요. 중지미수만 문제 나오진 않아요. 중지미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항상 연결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성은 대부분 인정하는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부정해버리면 뒤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의성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부정해버리거나 뭐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 양단을 가게 되는데 일단 결론 기억하세요. 일단 대부분 자의성은 인정되는 쪽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중지미수를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다음 논의가 나오거든. 네,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눈치학적으로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죠. 을은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넣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불능미수 상황이잖아요. 이거 미기출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례 3번은요. 별표를 한 3개 해주세요. 그래서 우연방이랑 이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 두 개가 다 미기출이에요. 그리고 15년 3차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저도 요거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별표 좀 몽땅 해두시고 A급이라고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급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야. 근데 지금 우연방에서도 우리 판례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고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는 판례가 없다. 예, 판례가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기 일단 판례 창작 금지입니다. 여기 쓰면 안 돼. 자, 계속해서 봅시다. 며칠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이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채 을을 기다렸다. 얼마 후 갑은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여 앞니 2개를 부러뜨렸으나 갑에게 맞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강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던 A였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강도 맞죠? 현재 부당한 침해 있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 존재. 근데 정당방위 의사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객은 있고 주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우연방위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앞니 2개 나오잖아요. 그냥 상해를 가했다가 아니라 앞니 2개가 나왔잖아. 이거 어디서 봤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봤어 이 판례를. 우리 형법 판례 쭉 보다 보면 하구치 2개 정도가 부러진 것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나올게요? 중상해에서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구 같은 걸 보면 아 중상에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중상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 판례 정도 하나 언급을 하면서 아 중상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읽지 마세요. 하다가 뭔가 문구가 나오면 이게 판례에서 본 문구야 분명히. 그러면 아 그 돈 좀 써달라는 얘기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집 보면서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저도 선택형만 가르칠 때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우연방위 사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쟁점 정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갑의 죄책과 관련 을을 상해할 고의를 가졌으나 우연히 강도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입니다. 이것도 사실을 언급을 해야 돼. 근데 의미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학설 간의 대립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고 가는 거 큰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정당방에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한 우연방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법적 효과 문제된다는 거. 사실은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검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논점이 그게 아니거든. 근데 한번 써주면 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얘가 쓰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라서 학설 대립 상관없이 전부 결론 똑같아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입니다. 다음으로 을의 죄책과 관련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는 바 불능미수에서 중지미수의 성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 논의를 할 때 여러분 불능미수부터 쓸 거예요? 중지미수부터 쓸 거예요? 불능미수부터 쓸 거예요? 중지미수부터 쓸 거예요? 만약에요 중지미수를 검토를 해버리면 뒤에 가가지고 불능미수를 다시 검토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불능미수에서 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학설이 대부분 둘둘 나눠져요. 대부분 둘둘 나눠져서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불능범으로 가요. 불능범으로 가면 뒤에 중지미수 논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중지미수는 최소한 실행에 착수한 다음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능범으로 끝나버리면 실행에 착수라는 게 없어요. 그건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야 따지면.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능미수부터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개 견해하면 위험성이 인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를 논할 수가 있지. 됐어요? 그래서 순서는 불능미수부터 우선 논의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능범, 불능미수 이 구별 기준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하세요. 왜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의 죄책. 병 아까 독약 구해준 놈. 요 놈도 뭐예요? 불능미수 내지 중지미수에 그쳤잖아. 정범이. 얘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애초부터 그냥 불능범으로 끝나버리면 얘도 방조도 안 돼요. 방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부정해버리면 또는 뭐 긍정해버리거나 부정했었을 때 만약 긍정하면 어떻게 돼요? 중지미수의 효과가 공범에게 미치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 갑이 강도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죄체. 그래서 착오를 여기서 간단히 쓴 거예요. 갑이 강도 A를 을로인 상해를 가하는 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학설 쓰기 싫으면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그렇게 써도 돼요. 네, 여기서는 일부러 3개를 써주긴 했죠. 학설 3개. 그래서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A에 대한 상해 기수범의 구성 요건은 맞습니다. 자, 참고로 우연방위는 구성 요건 얘기예요, 위법성 얘기예요. 칠판 보세요. 위법성의 본질 써 있잖아. 불법의 본질, 위법성의 본질. 그래서 구성 요건은 일단 상해 기수를 쓰고 가야 돼요. 위법성이 조각되냐 안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그 뭐랄까 답안에서 답답한 게 이게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가 나와버려. 그럼 여러분 막 뭐부터 써? 막 원자행부터 써. 원자행은 어디서 논의되는 거예요? 책임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구성 요건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구성 궤당성 검토하고 위법성까지 인정돼야 다음에 책임에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원자행 나오면 막 자기 스스로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나 봐. 그래가지고 구성요건, 위법성 제끼고 막 원자행부터 써. 그런 거 아니에요. 구성요건부터 쓰고 가야 됩니다. 그럼 위전착도 뭐죠? 일단 상해죄 또는 폭행죄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위전착 어디 요소예요? 위전착은 책임 요소예요. 책임 요소. 위법성 인식 또는 책임 고의와 관련된 논의라고. 그래서 그것도 책임 파트에서 써줘야 돼요. 책임 파트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제점에서 써주는 거예요. 상황은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차고 이제 귀찮은 오상방위가 주로 나오겠지. 오상방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책임 여부와 관련해 문제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판례는 위법성 조각설이라서 독특하지만 어쨌든 책임 단계에서 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성 요건을 먼저 써주잖아요. 구성 요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방해에 대한 법적 효과. 이게 바로 위법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정확히 따지면.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점 써있죠. 상황과 같이 정당방해의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 이게 우연방해의 의예요. 됐습니까? 우연방해가 나올 겁니다. 우연 긴급피난보다는 우연방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대로 외우세요. 정당방해의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썼잖아.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된다니까.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말을 꼭 쓰십시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이게 이런 말 쓰고 안 쓰고가요. 채점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썼다, 그냥 외웠었다 이런 게 등장하니까. 자, 학설 대립 써놨잖아. 이렇게 줄여 쓰면 돼요. 결과방가치 이론론 입장에서 위법성 조각된다는 견해, 행위방가치 이론론 입장에서 기수범이 된다는 견해, 이원적 인적 불법론 입장에서 결과불법이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그냥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 이렇게 3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 안 잊어먹고 딱 기억이 될 거라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판례, 소위 12.6 사태에 대한 사안에서 피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긴급 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설이에요. 필요설인데 기수범설인지 불능미수범설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시 해서 이 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판례도 뭐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맞아요. 근데 판례가 행위방가치 이론론인지 이원적 인적 불법론인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 안 돼도 이렇게만 외우세요. 판례 12.6 사태에서 피난 의사가 없어 긴급 피난을 부정했다 그렇게만 쓰시고 뭐 이게 기수범설인지 불능미수범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 잘 쓰셔야 돼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모두 존재해야 돼요. 왜? 현재 다수설이니까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가 둘 다 불법의 본질이니까 얘들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결과방가치는 상쇄되어 구조가 불능미수와 유사 이 말을 꼭 쓰십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결과방가치는 상쇄되어 그 구조가 불능미수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라 불능미수를 처리함이 타다 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점 그 다음에 견해 대립이죠. 학설하고 판례 그리고 검토까지 그대로 외우세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쓰겠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기본서는 여러 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갖고 거기에다가 실전에서 시험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쓰겠다가 아예 써 있어야 돼요.
그 논점이 있으면 여러분 밑줄만 칠 것도 아니야. 옆에다가 글씨로 써야 돼요. 써가지고 내 이 논점 나오면 이거 쓸 거야. 그래서 학설도 이만큼 자기들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 축소해서 만드세요. 만들고 검토도 어떻게 쓰겠지 절대 안 써져. 제가 10년 해봤는데 안 써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검토 이것까지 다. 그래서 그것들이 옆에 빼곡히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단거네요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안 보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외워져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혹시 불안하니까 일견에 쫙 해서 내가 외우고 있나? 목차 탁탁탁 박설 핵심 문구 오케이 돼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쭉쭉 넘겨야 돼. 그래야 시험 보기 전날에 우리가 두 과목씩을 보고 가지. 한 과목이 됐든 두 과목이 됐든 보고 가지. 안 그러고는 이게 안 돼요. 응? 그냥 기본서 했는데 밑줄만 그어져 있어. 이런 건 기본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단권화된 게 아니에요. 단권화는 자기가 꼭 써야 될 분량. 그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게 기본서인 거예요. 단권화된 기본서. 그래서 그게 힘들겠지만 지금 미리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표정들이 좋아. 제가 1기, 2기 강의할 때는 딱 표정들이 저만 떠들고 있어. 탁 팔짱 탁 끼고 탁 쳐다보고 수업 끝나가서 아이씨 기분 더럽다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체크하라 그래도 밑줄 좀 그으세요 해도 그럼 제가 막 그거 주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지. 예? 예. 이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어떻게 뭐 하면 어떤 사람 떠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없었어. 1, 2기 때는. 근데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신림동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좀 몇 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무럽지가 않아서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 되게 좀 열정적. 좀 여러분이 좀 젊어요. 거기 동네보다 여기가 젊어. 거기는 수업 끝나면 허리 아프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좀 덜하더라고. 그래서 열의가 많이 생겼어요. 생겼다는 좀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라고 제발.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안 돼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 하더니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뭘 봐야 될까요? 한 달 남았었거든. 예? 아니 기존에 저 단권화 시킨 거 사실은 제가 안 했는데요. 기본서는 3권씩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 따라가면서 막 찌라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자료. 응?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 아니야. 그거 우리 보충 자료예요. 보충 자료. 그게 뭐야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응? 사례집이 됐던 기본서가 됐든 뭐 하나만큼은 자기가 딱 그냥 집합 딱 시켜놔가지고 볼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서 여러분이 하기 힘들면 우리 사례집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사례집 이상 못 나와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논점.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형법이건 형소건 건드릴 수 있는 논점은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제 최신 판례만 빠져 있을 뿐이고 논점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는 제가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논점을 다 해보니까 거의 빠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해결할 줄 알아도 충분할 겁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고 사례는 그냥 사례집 요거 가지고 돌려도 돼요. 다만 이제 사례집으로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반복되잖아. 그걸 또 본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본서에 떼놓으면 순서대로 쭉 가잖아. 그래서 금방 볼 수 있는데 사례집은 두께가 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논점이 겹치는데 또 막 계속 자기가 안 보려고 그래도 또 보게 된다니까. 해봤다니까 저도. 그래서 단권한 기본서가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면 그럴 시간이 없다면 여기에다가 집적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거 제가 이제 지우라는 것들은 이제 그냥 과감히 지워도 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것들은 안 쓰고 이렇게 좀 제끼어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요약 자료 드린다니까 그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되고.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꾸 오늘 내일은 좀 떠들 말이 많겠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연방이 얘기했고 시간이 많이 됐네. 일단 하던 거를 할까 쉴까? 쉬는 게 낫겠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